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부부를 포함한 접촉자 등 4명의 검사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탄 45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확진됐지만 오미크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사실상 5차 대유행기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데 이어 오늘도 2030 영입 인재 4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AI 개발자 20대 남성과 스타트업 출신 30대 여성 등이 포함됐는데 이 후보는 미래 청년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며 2030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충청권 민생 투어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잠적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하면 연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이어 순천을 방문한 이 대표 측은 상경 계획이 없고 선대위 참석도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아이의 머리를 밀치고 다른 원생은 눈까지 찔렀습니다. 이유는 낮잠을 자지 않아서인데 해당 교사는 22차례나 이런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꼭 한 달 만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음에도 받아든 성적표는 최악인 거죠.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대로라면 12월 중순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금이 바로 비상 상황이라며 송년회와 회식을 미루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000명 이상 폭증하며 단숨에 5,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 1,000명대를 넘어선 게 지난해 12월. 올해 8월과 9월 각각 2,000명대와 3,000명대를 기록하고는 주춤하던 확산세는 지난달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4,0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5,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병원과 학교, 군대, 소방서, 경찰서, 수산시장 등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선 터라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 사실상 5차 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백신 접종자에서 지금 돌파 감염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유행한다면 충분히 12월 내로 10,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돌파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723명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 올 상반기 백신 접종을 마친 고령층의 돌파 감염입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대기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확산세가 성인을 추월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바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40대 부부와 그 자녀, 지인 등 4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밤 9시 이후에나 나오는데 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 일상회복 중단은 물론 방역 강화 대책이 검토될 수밖에 없겠죠.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의심 사례로 분류된 이들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입니다. 부부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지난달 14일부터 열흘간 나이지리아를 방문했고 귀국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부부의 자택 이동을 도운 40대 남성과 부부의 자녀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40대 남성은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없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오후 9시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통상적인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왔다며 오미크론 변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지라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30일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2명의 분석 결과도 주말쯤 나오는데 아직은 의심 사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검체에 대한 전수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불가피해 방역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다른 승객 1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행히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형인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점은 더 있습니다. 인천 부부가 국내 입국해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만 하루 동안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여기서 1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국내 유입에도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인천 부부가 지난달 24일 입국 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만 하루 동안 이들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는 나이지리아 방문 전 모더나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귀국 후 별도 격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부부와 비행기를 같이 탄 45명의 동선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분석 결과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승객 44명은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부부의 좌석을 기준으로 앞줄과 뒷줄에 탑승한 사람 6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오미크론 검사 여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의 일본 내 최초 확진자가 인천공항에서 1시간 정도 경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외교관의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시설 내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된 사람들의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모니터링도 각 지자체들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 오미크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야 할.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건 일주일 전이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첫 보고를 하기 전 이미 네덜란드 등 유럽에 오미크론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섰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빗장을 걸어 잠궈봤자 소용이 없다고도 경고했죠. 참, 이 부스터샷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에선 부스터샷까지, 그러니까 3번의 접종을 다 마친 의사 2명이 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WHO에 보고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 환경연구소는 지난달 19일에서 23일 사이 채취한 검사 표본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ovember is now the earliest date, but the research that we have started right now could definitely lead to maybe earlier infections, but that's not sure yet. 네덜란드뿐 아니라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남아공의 보고 전에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선 자국 지역사회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을 수 있다는 당국의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벌써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미와 남미 등 6대주 전 대륙에서 모두 변이가 확인되며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에선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브라질과 아프리카 중부 나이지리아에서도 첫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의사 2명이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독일은 연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입국 금지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To get prepared of if should this particular pathogen enter into their territory, they're supposed to do. But closing the borders or banning the certain countries for entering, I don't think is an answer. 봉쇄 조치가 각국 정부의 변이 발생 보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세계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거냐? 2년 내내 문 닫으랄 때 닫고 백신 맞으랄 때 맞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젠 아파도 집에서 치료를 하라니 말이 되느냐?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 발표에 불만과 불안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벌써 10,000명을 넘어섰거든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정모 씨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응급키트를 받은 것도 한 3일 후에나 받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라서 재택치료를 시킨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할까 봐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신생아 자녀와 원룸에 거주하는 또 다른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소 입소를 대기하는 사흘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스크 쓰면 지식할 수도 있는데 약간 동선이 안 겹칠 수가 없는 원룸이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물을 안 먹었어요, 제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주거지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아파트나 고시원 같은 집단 거주 시설이 많다 보니 화장실 환풍구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감염 우려도 나옵니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공조 시스템이나 아파트 단체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탈자가 나올 수 있고 확진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곳 이상의 관리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급대원과 재택치료자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전문가들은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로 보내기보다는 기저질환이나 고령자 등 위험군은 병원으로 보내고 50대 이하 건강한 무증상 확진자만 재택치료로 보내는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10,000명 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방역 정책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엔 확진자가 10,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중환자 추이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다만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가 접종이나 치료제가 원활히 적용된다면 의료 역량이 한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로 이 접종 완료율, 그러니까 백신 얘기하는 겁니다. 완료율이 80%를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접종 완료율 80%는 당국이 일상회복 2단계로 나아가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단계는커녕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필 완료율 80%를 달성한 날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다치로 나오면서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당국은 현 확산세가 고령층의 돌파 감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도 돌파 감염된 사례가 또 2명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스터샷이 소용이 진짜 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추가 접종과 더불어서 재택 치료도 전면화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확산세가 뭐 잡힐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택치료 관련해선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네. 모든 확진자가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인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 감염도 걱정이 되고요. 이 중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가 있다면 위중증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분들도 위중증 병상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이런 환자가 많아지면 이송체계나 병상 가동률도 따라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혼자서 아파 쓰러져 있는데 내가 스스로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이게 될까 싶거든요. 사실 현재 확산세를 잡으려면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결단을 내릴까요? 네,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조만간 각계 의견을 받아서 거리 두기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나 민생경제 등을 고려했겠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일상회복 초창기에 1단계부터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버리면 당국 스스로 일상회복 방역체계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확산세가 심하고 또 누그러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뭐 방역 실패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자인해라. 이게 문제가 아닌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벌써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뭐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오미크론이 처음으로 보고됐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네. 오미크론의 출현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도 없었지만 앞으로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질 겁니다. 오미크론 의심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 2명과 이들의 지인 1명 그리고 동거인 1명인데요. 당국은 이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0월에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들 부부의 감염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니고 특이 증상도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방역망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지난 28일 0시부터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 5주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입국한 사람이 총 2,776명인데 이 가운데 혹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6개 대륙 모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만큼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부 그 분석 결과가 오늘 밤 9시쯤 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PCR 검사는 벌써 했잖아요. 여기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알 수 없나 봅니다. 네, 코로나19가 먼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잖아요. 네. 이 검사로는 바이러스 변이가 델타냐 오미크론이냐에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즉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양성이라면 그 변이가 어떤 건지 변이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부부는 여기서 델타 변이 음성이 나왔고 오미크론으로 의심되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검체의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전장 유전체 방법으로 분석 중이고 이 결과가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전장 유전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당국은 오미크론을 빠르게 검출해낼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30대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AI, 데이터, 또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2030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미래 청년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인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들어오겠다고 접촉을 했던 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틀 인재 영입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은 오늘도 청년과 미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AI 프로그램 개발자부터 데이터 스타트업 창업자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4명의 인재와 한자리에 모인 이 후보는 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는 정말 한 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전 인류를 구제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나서는 부처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내일은 MBC 부사장 출신의 김영희 PD 영입을 발표하는 등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온 청년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패싱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선대위가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의 이탈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민주당 영입인재 저격에 나섰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영입한 김윤희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했었다며 청년이라고 다 청년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오늘은 충청권 일정에서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한 건데 윤 후보는 이번 첫 지역 일정에서 친기업 그리고 청년에 집중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충청 일정 마지막 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천안의 독립기념관부터 찾았습니다. 순국 선열의 이름을 되새기며 항일 독립정신이 헌법의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다시 그 원류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이어 아산의 폴리텍 대학을 방문해 가상수업 공간 체험을 위해 VR 기기를 착용해보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오렌지 섹터 자동차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앞서 정부의 탁상 공론을 지적했던 윤 후보는 충남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영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세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빼줄 수 있는 거는 좀 빼주고 그다음에 납부 기한 같은 것도. 윤 후보는 천안 지역의 청년들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2박 3일 일정 내내 2030 세대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편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며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만 봐서는 이 대표를 달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죠.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행선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로 장 의원을 우회 지목해왔던 만큼 장 의원이 없는 지역 사무실을 간 건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인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쨌든 본인이 대기 정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시건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적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으니 이해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을 떠난 뒤 오늘 오후에는 전남 순천으로 가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만나는 등 지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이 대표가 상경할 계획이 없다며 내일 선대위 회의도 사실상 불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외투쟁 성격의 잠행이 이어지는 데 대해 윤석열 후보는 무리하게 이 대표를 접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등 중진들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국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후보와 당대표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복귀 여부는 패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얘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선대위 합류설에 돌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이 바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인연으로 김 전 위원장이 이제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환대를 했고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반가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던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 주변 인사를 그 파리대로 거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말을 언급하면서 이제 속내를 좀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직접적으로 무슨 반응을 이제 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이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떠오른 그 민주당 합류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가요. 최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김 전 위원장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잘라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지금 자맹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친박계의 공천 압박에 이제 당무를 피해서 부산을 이제 훌쩍 떠났죠. 부산 영도구로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네, 이 대표 역시 이제 패싱 논란에 항의하면서 지금 부산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의 정권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간 만큼 이 대표가 버틸 힘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대표가 핍박받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 측도 이 대표를 달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이 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그 선대위 과정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들 바삐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네, 이 대표가 영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수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군대 가산점에 공감한다면서 오늘 이제 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옥새 파동 이후에 새누리당이 아마 참패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벌써 아까 잠깐 리포트에도 나갔지만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바꾼 또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넣고 또 부딪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피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굉장히 상반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이제 부과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대상이 된 경우에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희귀하다면서 99%의 국민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요.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이 된 집을 임차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조세 정가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도 둘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내려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유도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판매할 때 세금을 좀 더 낮춰주니까 집을 좀 쉽게 팔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입니다. 이 후보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해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윤 후보는 대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현 종부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현재는 아니다.
그렇죠. 고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4살짜리 아이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CCTV로 확인해봤더니 보육교사가 아이 눈을 찌르고 머리를 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낮잠을 안 자서 그랬다고 하네요.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교사는 달래기는커녕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버립니다. 아이 얼굴엔 교사의 손톱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상처가 있길래 제가 CCTV로 어린이집 가서 보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해당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학대 횟수는 모두 22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무려 1시간 동안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가 우리 딸을 두 눈을 찌르는 장면을 봤어요.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눈을 감기려고. 해당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희 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검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경찰은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이번 대응은 달랐습니다. 실탄을 쏴 제압했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 입구. 경찰관 2명이 한 손에 70cm가 넘는 긴 칼을 든 50대 남성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지만 두꺼운 외투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출입문을 부수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한쪽에 전면이 바뀌어져 있어요. 방화윤에서 진짜 뭐 세게 때리지 않는 저리 않잖아요. 뒤따라간 경찰이 슬쩍했지만 이 남성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쏜 후 곧바로 실탄 3발을 남성의 허벅지에 발사했습니다. 사제도금을 이용해서 경찰관의 3번의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한 차례 공포탄 발사한 이후에 실탄 3발을 사용해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은 이 공장에 있던 다른 40대 남성이 돈을 갚지 않아 위협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가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을 속옷만 입힌 채 팔다리를 묶고 무차별 폭행한 건데 당시 폭행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은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피해 학생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다른 학생이 말리기는커녕 덩달아 폭행에 가담합니다. 피해 학생을 번갈아 밀치면서 때리고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마치 이 모습을 즐기듯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찍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냥 들어라. 내가 만만하나? 아니야. 당시 피해 학생은 속옷 차림에 다리는 랩으로, 팔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맞을 바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속옷을 머리에 쓴 사진과 맞는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떠돌면서 피해 학생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오빠들이 지금 네 영상 그거 5,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지금 오빠들이 네 영상 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폭행이 있기 전 가해 학생들은 가출한 피해 여중생을 재워주겠다고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의 보호자가 찾아와 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냐며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훈계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이 촉법 소년이라 2명만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영상 유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명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벽화 전쟁, 뭐 이런 전쟁도 있습니까? 네, 대선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한 서점의 외벽 그림 얘긴데요. 아, 예. 네, 최초에 이 외벽에 그림이 그려진 게 5개월 전인 지난 7월인데요. 첫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당연하죠. 네. 떠들썩했었잖아요. 뭐 네. 줄리의 꿈, 줄리의 남자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화류계 여성이었다. 이런 의혹을 풍자하는 그림이었는데요. 당시 윤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로 벽화를 다시 덧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다시 같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개사과, 손바닥, 왕자 등 윤 후보의 말실수를 겨냥하는 그림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윤 후보와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풍자 같습니다. 예, 반격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벽화가 어제 등장한 새로운 벽화인데요. 예,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불륜설 의혹이 불거진 여배우로 추정되는 인물과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요.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땅의 전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전쟁 맞네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저래도? 이 벽화를 작업한 작가들은 이 대결이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작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이 혐오 쪽으로 가지 않고 재미난 대결로서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벽화 속 추정 인물로 본인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벽화에 등장한 인물로 추정되는 배우 김부선 씨는 자신의 SNS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줬다며 명예훼손으로 작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나쁜 뜻이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풍자 작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목숨 건 전시회로 정했습니다. 아, 목숨을 걸고 전시를 합니까? 네. 혹시 앵커께서는 곰돌이 푸를 아십니까? 푸요? 네. 저 알죠. 그 꿀 좋아하고 왜 상의만 입고 있는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옷 입고 있는 그 곰이요. 네, 하지만 이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는 되게 금기시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네, 왼쪽은 곰돌이 푸고요.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후덕한 모습이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네, 푸의 둔한 이미지가 시 주석과 겹치고 시 주석을 희화화하는 데 사용되다 보니 중국 당국은 곰돌이 푸에 대한 전시회 등을 일절 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반체제 인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중국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뚫고 전시를 열었다 이거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계 작가가 이탈리아 북부 한 지역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전시회장엔 이렇게 곰돌이 푸를 탄압하는 시 주석의 모습이 담긴 작품도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전시회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해당 지자체장은 예술엔 검열이 있을 수는 없다며 강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곰돌이 푸가 시주석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라면은 푸의 그 푸근한 이미지를 더 살릴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곰의 이웃 사촌 얘기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다고요, 판다가? 네, 판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 대나무를 질겅질겅 씹는 이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판다가 고기를 먹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영상이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 촬영된 야생 판다인데요. 동물의 뼈에 붙은 살점을 갉아먹는 모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판다는 초식 동물 아닙니까? 네, 실제 판다의 주 먹이가 대나무인 건 맞고요. 네, 다만 과거에는 육식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먹이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육식 동물의 소화 기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来山都有野外研究曾经记录到大熊猫偶尔会打牙祭，主要是取食野生动物的残骸。 판다가 대나무를 먹게 된 이유가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라. 신기하네요. 네, 끝으로 더 신기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 111년 만에 반납입니다. 뭐를 111년 만에 반납했다는 겁니까?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책입니다. 예, 영상에 보이는 이 소설책인데요.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대여된 이 소설책이 익명의 시민을 통해 무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지나서 반납됐다고 합니다. 예, 책 뒤편 대출 기록지를 보니 선명하게 1911년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상태 또한 멀쩡해 보입니다. 도서관에서 보통 책을 빌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왜 우리 연체료 물잖아요. 네. 저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네네. 네, 책에 붙은 안내문에 따르면 2주까지 무료고요. 이후부터 하루 2센트씩 연체료가 붙는데요. 네. 2센트면 하나로 약 24원 정도 합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111년에 대한 연체료는 약 803달러, 우리 돈으로 95만 원 정도입니다. 100년간 빌린 다음에 반납을 안 한 것도 신기하지만 100년 이상 또 잘 보관해 온 것도 신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닝, 헉, 헉, 에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상에선 전혀 쓰이지 않는 외계어가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자막에서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보는 사람은 생각 않고 그냥 번역 비용을 아끼려고 한 듯한데 이 엉터리 자막 탓일까요? 지난 25일 이용자 수는 서비스 첫날보다 22만 명이나 빠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 미녀와 야수를 틀었더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감탄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에혀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디즈니의 다른 영화 토이스토리에선 끼엔 안다 아이라는 생소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스페인어로 말하는 장면을 한국어 음가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는 좀 오래돼서 그런 게 없기도 하니까 시스템 UI가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큰 불만이고. 지난달 12일 서비스 첫날 60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지난달 25일 3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약하게 수화로 칸을 발음하게 되면 이제 긍정의 의미가 되는데 이게 그 사운드가 나왔을 때 기계가 빠른 속도로 그걸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걸 이제 반대의 오역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시장에서 신뢰도 문제에서는 이미 금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주행할 만한 내용이 디즈니 플러스에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내 OTT 일일 시청자 수에서 넷플릭스와 토종 OTT인 웨이브와 티빙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북한은 남한에도 과격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논평이라면서도 북한의 이 사이다식 표현에 속이 시원하다는 외교 관계자들도 꽤 많죠.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북한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그 일본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편지가 발견됐는데 물론 우리도 광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북한 외무성은 을미 사변은 전대미문의 국권 유린 범죄라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외교관까지 동원해 감행한 범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조그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2017년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 동참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네, 듣기만 해도 섬뜩한 표현인데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논평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나라 뭐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북한 측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발언을 저희가 삐소리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외교 관례상 쓰기 참 어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네, 북한의 이런 사이다식 외교 발언의 배경을 알려면 북한 정권의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일성은 1937년 보천보 전투를 이끄는 등 항일 빨치산으로 활동한 것을 기반으로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일성 정권의 뿌리 자체가 항일 빨치산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반일은 이 북한 정권의 뿌리이자 정통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엔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만큼이나 일본에 대한 반식민지주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민에게도 물어봤는데 실제 어릴 때부터 일본을 미국이나 남한 못지않은 적국으로 교육을 받고 김일성의 항일 운동 과정을 주입식으로 외운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북한이 일본하고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잘 안 됐었는데 이런 경험이 또 바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난 2002년이었죠.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만난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메구미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며 유골을 보냈는데 DNA 감정 결과 동물뼈까지 섞인 가짜 유골로 밝혀지며 북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얼마 전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북한은 2002년 정상회담으로 모두 정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강한 이 대일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일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강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부 통치도 한 이유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입니다. 아, 돈이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총 5억 달러의 독립 축하금을 받은 바 있는데요.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가 좋아져 대북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설 때 종잣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의 그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정도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한 채 대일 메시지의 수위는 계속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한일 관계만큼이나 이 북일 관계의 셈법도 참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매립되는 산업 폐기물만 수백만 톤. 하지만 몇 년 후면 더는 묻을 곳이 없어집니다. 매립장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주민 반발 등으로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산업 폐기물이 나올 공장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이제 산업 폐기물 대란이 오는 건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 실태를 안진우, 장진철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나 소각장 등을 거쳐 더 이상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최종 폐기물이 이곳 땅속에 묻힙니다. 하루 매립량은 350톤. 그런데 운영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한 달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였죠, 여기가. 창문을 열으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운영되는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30개 크기로 방대하지만 오는 2025년 3월이면 매립 용량이 다 차는 겁니다. 반면 공장은 자꾸 늘어납니다. 부산 지역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인데 19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2023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아직 밝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2025년 매립이 끝나는데. 매립장을 새로 만들면 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른 지역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영월군입니다. 이곳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1년 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줄기인 강원 영월 쌍용천이 형광색으로 변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앞서 지하수 흐름 확인을 위해 뿌린 시료입니다. 그런데 뿌린 지 사흘 만에 산 너머 있는 하천까지 유입된 겁니다. 저희 마을도 100%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를 먹는다라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건강에 해롭죠. 한 시멘트 업체는 60년 넘은 폐광을 산으로 되돌려 놓는 대신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5개 면적으로 16년 동안 560만 톤의 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폐광이 석회암지대라는 겁니다. 석회암지대는 지하의 텅 빈 굴, 이른바 동공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침출수가 쉽게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34곳을 시추했더니 지하 동공이 47개나 발견됐습니다. 자칫 침출수가 유출되면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까지 오염돼 그야말로 식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침출수가 새지 않게 막는 차수막을 보강해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4중으로 하겠다는 노력을. 현재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31곳. 이 시설들의 잔여 매립장은 채 4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추가 매립장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얼마 안 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 순환율을 높여 폐기물 양을 줄이고 그럼에도 매립장 조성이 불가피하다면 더 안전한 건설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의 갈림길이 오늘 밤입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바로 오늘 밤 늦게 결정됐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곽 전 의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법정에서 검찰 측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자 곽 전 의원 측이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당사자 가운데 첫 영장 청구인 만큼 곽 전 의원의 심사 결과가 향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개국한 지 오늘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공정과 신뢰를 위한 그동안의 발자취를 최형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3, 2, 1. 1995년 국내 최초 보도 채널로 시작해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로 개국한 MBN. 지난 10년은 재미와 감동, 공정을 가치로 시청자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자연의 힐링과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한 나는 자연인이라는 착한 교양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간 속 터지는 일들을 유쾌하게 풀며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동치미도 MB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올해는 특히 사극 보쌈이 MB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예능 돌싱글즈는 젊은 층 사이에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시즌3를 준비 중입니다.
공정과 신뢰를 내세운 MBN 종합뉴스는 포커스M, 세상 돋보기 등 심층 기획으로 품격 있는 뉴스를 전달해왔습니다. 방송사 최초로 AI 앵커로 뉴스 트렌드를 선도했고 메타버스 스튜디오도 곧 구축해 내년 대선 주자 토론회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MBN 종편 개국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냈다며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확장한 MBN이 앞으로도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올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제작 스튜디오를 완공한 MBN은 첨단 방송 장비로 더 재밌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날다람쥐 같은 일명 윙슈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 칠레 화산 분화구 위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사상 처음 화라산 상공을 비행하는 도전이었는데요. 핫클립에서 확인하시죠. (12월은) 기상학적으로 겨울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에 영하 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더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춥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겠는데요. 남부지방 밤부터 전북 지역을 따라서만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은 8도, 창원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에 강릉 영하 1도가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는 찬바람 때문에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시죠? 우선 이번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